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유 교수님 이 주제를 듣고서 맨 처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셨어요? 참 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제 동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동료? 동료. 이 동료는 제가 97년부터 만났죠. 이게 우리 이제 국과수,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죠. 네. 거기에서 법과학부에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는 동료예요. 유전자 분석이면 우리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DNA. 그렇죠, 분석. DNA죠. 네, 네.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제 이름을 실명을 해야 되네. 네.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예. 자랑스러운 일을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지금 사랑하는 인간이에요. 네, 조남수 박사거든요. 네. 저는 국가수에 97년에 입사해서 유전자 분석과에서 유전자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수라고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의뢰되는 증거물에서 제 DNA 분석을 통해서 범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 교수님은 거의 제 입사 초기에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항상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형님이셨던 분이라서 이호 선생님께서 조남수 박사님을 내가 사랑하는 인간으로 뽑아주셨어요. 혹시 소재가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닌가? 거기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멋있는 어투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일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직업 윤리가 또 그런 속에서 사랑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어떻게 되면 단순화되고 이런 것이 전문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문화되는 것은 옆 경계선을 모르잖아요. 옆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난 이 영역에만 할 거야. 이렇게만 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도 실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게 독가스를 만든 화학자가 있고 인체 실험을 했던 의사가 있고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그 샤워실에 집어넣은 사람만 있고 죽은 유대인에서 옷을 벗겼던 사람이 있고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파편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대로 악의 평범성에서는 각자가 그 위치에서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악이다. 악은 참 평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국가수 내에서 법과학부나 법생물학이나 이런 쪽은 주어진 샘플에 대한 DNA만 보내면 돼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서로의 영역이 참 깔끔한 것 같지만 이 제 동료는 이제 굉장히 궁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97년도, 8년도 때는 강간 사건 각 경찰서별로 오죠. 국가수는 해당 경찰서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유전자 분석을 잘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컴퓨터로 쭉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광주 서부경찰서든 전주에는 경찰서든 모아서 그거에 대한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범인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있고 여기에서도 있고 동일 범인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공조 수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해결했을 때는 성과를 갖고 다투는 거고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범인이 예를 들자면 이쪽 경찰서에서 몇 건의 강간 사건이 있었다 치면 자기는 못 잡고 있는데 다른 경찰서에 있는 건하고 맞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유전자 분석을 했던 이 사람은 연결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건들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처음 98년도 만날 때는 막 국가수 돌아서 15였어요. 한 6개월 정도 15 생활을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 당시 광주 국가수는 굉장히 시골에 있었어요. 시골 분교. 폐교된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완전한 문화생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죽순 캐러 다니고
시간 낭비. 죽순이요? 왜냐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순을 캐고 황소개구리를 잡고. 황소개구리는 어떤 용도로 황소개구리 잡으신 왜 잡죠? 거예요? 잡아서 드시는 말해도 거죠. 되나요? 잡아서 드시는 황소개구리 거죠. 그 당시에는 황소개구리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쵸. 네, 이제 맞아요. 잡아서 드시는 황소개구리 거죠. 멸종시킨 건 우리예요. 국가수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삼지창 만들어서 황소개구리 잡아서 외래종을 뜯어서 척결하시고 외세를 척결하시고 생태교란에 죽어. 아니 근데 몇 마리나 드셨길래 전국의 황소개구리. 아니 일대는 울지 않아요. 황소개구리. 멸종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조용히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해가지고 사건들을 풀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승진해서 대전 국가수로 발령이 나요. 대전 국가수에서는 어떤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청주에서 모 식당 여 종업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어요. 네. 칼에 찔려 사망을 했는데 경찰은 단서가 없습니다. 지문도 없고. 근데 너무 단서가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반찬이. 그중에 깍두기 하나가 베어먹은 자국이 있어요. 그 깍두기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단면에서 DNA를 추출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단서가 풀렸죠. 네. 그래서 그 해당 경찰서에 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같은 이게 사람 누구의 DNA인지 맞아야 알아야 되니까. 되니까. 결국 또 대조해야 될 사람을 데려와야 될 큰 숙제가 또 하나 남는 거죠. 그렇게 미국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형사가 찾아와요. 조남수 박사한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아까 국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X 염색체가 있고 Y 염색체가 있잖아요. Y는 아버지한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Y 염색체가 부계 쪽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데이터가 들어온 걸 가지고 YSDR이라고 하는데 Y 염색체에서 독특한 성씨의 유전자를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독특한 성씨의 YSDR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발표는 할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네네. 그러나 자기가 그건 정리하고 있었죠.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네. 형사가 하도 단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것은 H 성씨를 가진 이런 쪽 같은데 그런데 이제 특히 국밥집 쪽에 그 범인이 사용했을 걸로 보이는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올 정도면 반경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반경 내에 있던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들 있죠. 네네. 그리고 H 성 중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용의선상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YSTR로 가서 그런 갔다 해보니까 딱 범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처음에요. 성씨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쓰여져야 된다면 자료를 객관화시켜 모아본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요. 네. 이게 전문 영역을 보면서 전문화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고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고 우리는 동일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약속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이 결국은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남수라는 그 박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선가 거대한 거인이 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어떤 하나의 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자기 책임의식을 느끼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전문가적인 영역의 사랑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분야에서 나 이분은 동료지만 내가 진짜 존경스럽다.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편집 감독님 너무 존경해요.
제가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 쭉 함께 해온 네. 분이고요. 시나리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무엇이 부족한지 잘 짚어주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영화 편집을 하면 사실 시나리오랑 어떻게 다르게 편집이 되는지 잘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은 정말 세련되게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컷의 순서가 네. 바뀌면 이게 더 웃겨. 70%의 사람들이 웃을 거야. 하지만 이거 뒤에 조금 늦게 해놔. 그러면 한 30%만 웃을 수 있어. 네. 하지만 이게 더 세련돼 전체로 있어. 볼 이 앞에 많이 웃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40%만 웃어도 된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가르침들이 경험에서밖에 나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멋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컷이라도 컷의 길이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죠. 되게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뒤에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런 종류의 배움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거잖아요. 인격을 통해서 온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디서 인터넷에서 읽거나 책에서 읽거나 그렇죠. 이런 배움이 그건 아니죠. 아니라 사람한테만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이렇게 음향 하시는 거기서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엔지니어, 사운드 엔지니어들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녹음하고 이런 걸 가창하는 사람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되게 공학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모든 음악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이분들의 노고가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피드백을 들을 때도 막 이게 뭐 저역대가 고역대가 이렇게 하다보다는 뭐 이게 좀 플랫하다든지 네. 아니면 좀 공간감을 좀 넣어달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래서 피드백 할 때 최대한 뭔가 좀 잘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쨌든 막 되게 그냥 아 이거 좀 뭔가 좀 사운드가 좀 뭔가 좀 땡땡하게 좀 이렇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렵죠. 예, 예. 표현이.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막 샤하고 막 이렇게 땡 하다가 이렇게 팍 터지고 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쨌든 뭔가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클라이언트로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는 네.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럼 교수님이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신 이 조남수 박사님 옆에서 이제 동료로서 사실 우리 이런 분들이 옆에서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는 어떠셨는지 이 조남수 박사님을 보고. 굉장히 샤이해요. 어디 나서는 걸 좀 싫어하고 샤이하시고. 예, 정이 많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니까 직위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굳이 경쟁해서 예, 예. 아. 내가 더 뭐 이런 건 없고 내가 지금 이걸로 한 걸로 난 만족하는 거고 보람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노하우를 많이 알아야 된다 보잖아요. 그건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네. 요즘은 저는 쓰는 단어가 노후라는 표현을 해요. 노후. 누구?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기존의 공장을 좀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최신식으로 했어요. 네. 아주 정말 자동 공정으로. 그러나 불량품이 더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더 낮게 했는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실은 그전의 공장에서는 한 사람이 그 틈을 메꾸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 이 틈을 자연스럽게 메꾸고 있어서 이건 의미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설계를 했던 거죠. 결국은 누군가는 이 사회에서 전문화되는 세계 속에서 그 사이의 간극을 스스로 메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우리는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노하우보다는 이제 그 조직의 관리나 누가를 할 때는 노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누가 메꾸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볼 때. 분들이 어떤 본인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 간극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그 당연한 걸 보죠. 예, 맞아요. 우리는 또 평범한 일상이 멈췄을 때 비로소 네. 그게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퍼즐을 맞추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분이 오늘 네. 예 조남수 박사님. 네. 너무 예. 감사님. 저를요? 네. 항상 요즘은 좀 그런 것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같이 했던 거지 저 혼자서 했던 일은 아니거든요. 아마 국과수에서 일하는 저하고 같이 일했던 유전자 분석하는 동료들은 진짜 열과 성의로 일을 했고요.
저보다 사실 능력도 더 좋습니다. 이호 교수님도 굉장히 대단하셨고요. 뭐 죽은 자들의 변호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서 지금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호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사건 부검하셨죠? 네. 뭐 이제 부검은 국과수 있을 때 주로 많이 했죠. 지금 대학에서는 연간 한 120건 정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는 법의학적 해석도 하지만 부검 이후에 나온 감정서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저는 부검 감정서를 쓰고 나면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진행을 해서 기소를 하거나 하고 재판에서 어떤 논란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제 통상 알려진 약촌 오거리 택시 강도 사건. 그게 제가 부검을 하고 재심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영화화도 됐던 재심이라는 영화가 됐던 사건인데 2000년 8월 10일 날 택시 기사가 동료 기사들한테 무전을 합니다.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가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다량 실혈이 있었고 그러나 이미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된 거죠. 사인 자체는 진단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심장 자창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인을 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서를 쓰다 보면 전체를 다 해요. 극히 이렇게 상처가 커 보여도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을 전체를 다 봐서 혹시 빠진 부분 또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슴에 8군데의 자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주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건 자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들어갔던 것이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상들이 또 있어요. 그건 사후죠. 이것을 구분해서 기술을 해요. 목격자가 용의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목격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15살 최모군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2명이 후다닥 뛰어가는 걸 자기는 스쳤어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 진술입니다. 근데 그 목격자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범인으로 이제 달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최군 입장에서는 목격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용의자인 최군은 목과 뭐 어디를 몇 군데 찔렀다, 어디를 찔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아, 자백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섰을 때. 그 허위 자백하게 되는 그 심리가 뭘까요? 허위 자백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우선 모면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살인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 기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자백은 실은 허위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되죠. 2심에서는 다시 이제 항소를 했지만 변호사, 국선 변호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의 유죄의 증거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당시 15살인 최군의 소년범으로서는 최고형이니까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2000년에 발생했지만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도 이제 알았고 정리를 해보면 2003년도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첩보에 잡혔어요. 경찰서에. 한 10대 소년이 택시 살인 강도 혐의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중 진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택시 강도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의자 22살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 강도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48시간 만에 풀려나거든요, 본인들이.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를 경찰이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 뿐 뚜렷한 석방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처벌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실은 그냥 뭐 가족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고는 만기 출소를 했고, 그래서 2010년에 나와서 2013년 그때 재심 청구를 해요. 근데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맡고 돈에 이제 제가 법의학자고 혼자니까 저한테 법의학 전문 소견을 좀 들어보려고 저한테 그 사건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약천 오거리 사건인 줄 몰랐어요. 명칭을. 그때 부검하셨으니까. 네. 전혀 그다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서 나갈 때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나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인화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국가수가 보관한 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만 거기도 남아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에 가고, 수사기관도 이제 종결된 사건이니까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의학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보여줘야 될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럼 필름을 바꿔서 다른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와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혹시 찍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USB가 없고 이제 CD에다 이렇게 꽂아요, 제가. 그래서 CD를 찾았어요. 찾아서 혹시 2000년 하고 보니까 8월 11일 부검 3건이 제 목록에 있는 거예요, CD에. 1번 딱 열어보니까 화재의 사건이에요. 아니고 2번 여니까 어떤 여자분 사진인데 이것도 아니고 없나? 3번 딱 여는데 익산 써 있어요. 보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선명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 있는 거죠. 아, 이것은 가서 보여줘야겠다. 군산지청 지청장님하고 이학 검사분들 다 모시고 사진을 전체 슬라이드로 보여줬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부 이게 그 진범과 그 옆에 있었던 친구의 조사인데, 우선 진범이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왼팔로 택시기사 왼쪽 어깨 옷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칼로 쇄골 부위를 찌르자 칼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으며, 칼끝이 어디에 걸린다는 표현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해요, 말을. 그건 소설 속에도 없고 배우지 못해요.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친구의 진술인데요. 그 칼은 가정집에서 쓰는 식칼이었는데 칼끝이 휘어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칼끝이 뭔가 묻어서 건조가 됐는데 지방기처럼 말라붙은 시커먼 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진술이거든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 당시 최군의 진술에서는 어디를 찔렀냐 그러면 가슴을 찌르고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구리를 찔렀던 최군의 진술에서 모순이 뭐냐면 옆구리에 있는 3군데의 자창은 병원에서 생긴 겁니다. 폐가 찔리고 심장이 찔리니까 출혈이 흉곽으로 차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병원에서 옆에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요. 그건 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군은 정확히 옆구리도 찔렀습니다, 진술에. 야, 이건 너무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조서를 읽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검사들과 다 같이 봤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건 재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받아들였고 군산지청에서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진범으로 진술했던 그 사람이 바로 긴급 체포가 돼서 형을 살고 있죠 지금. 와, 이 교수님의 그 사진이 결정적인 그러네요. 역할을 한 거네요. 최종 이제 무죄 판결 듣고 어떠셨어요? 이제 뭐 사필 규정이죠. 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합니다. 반문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범인으로 된 분의 조사나 현장 검증이 있을 때는 법의학 전문가가 같이 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 거 보면 현장 검증이 아니고 현장 강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요. 그 현장에 보면은 검시관님들은 이제 법의학자분들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의관이라고 하고 검시관들은 요 근래 이제 우리 과학수사에서 각 경찰청마다 의료기술직 출신들의 검시 조사관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현장은 이제 검시관은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의견을 쓰고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부검을 이제 또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건도 내부 장기의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건 이미 알죠. 현장에서 형 보면.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갔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우리 이제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는 진술을 누가 부합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검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죽음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주죠. 그러나 죽음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던지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사고가 발생하면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불상사는 죽은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불상사는 그와 같이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즉, 산 사람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검증해야 돼요. 그걸 검증해야 돼요. 저는 괴물로 하면 떠오른 단어부터 생각을 해보다가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게 뭐 생각이 나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임으로.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제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제임스 펠런이라는 뇌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시키고. 네,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과학자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과학자.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서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라고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1년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그래서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 이제 전전두 피질 안화하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동요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이것이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마유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이제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워리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거가- 이제 우리가 뒤에 가는 거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자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아동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5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정을 실어서 농담이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제일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우리 장난이었잖아. 이게 더 위험한 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태워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좋아서 난 잘 풀려났어. 난 평범한 사람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었어. 근데 교수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약을 배달을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양로원도 가고 장애인 수용시설 약 배달도 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때는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 애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환경이 거예요.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유머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난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공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울컥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 뭐냐면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아이고.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군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생리 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5야.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늘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퍼센트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여성은 1%, 남성은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있을 수가 있는 중에서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에는 어떨까 생각해 본 거예요. 본인. 전시에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아군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리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덜어내면 우리가 속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부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바로 리포트 그냥 제거하고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한테 이 아이 맞춤형으로 세상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하면 주범부터. 이 사회에서 어떤 벌을 받게 돼. 이 사회가 어떤 벌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어떤 추진력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면 얘가 우리 인류에 또 기여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류는 정말 많은 존재를 괴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 뭐 좀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노예, 또 다른 인종,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폄하했던 존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인류가 이렇게 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괴물들을 인류 안으로 계속해서 편입시키면서 이해해온 역사다. 이렇게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저건 괴물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다루게 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저분 같은 경우가 그런 노력의 어떤 단초를 보여주신 거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아마 찾아낼 것 같아요. 과학의 힘으로. 과학과 공감 능력이. 근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불씨를 땡겼고 어떻게 소멸이 된 거지? 또 그것이 지금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죠. 마녀사냥의 계기, 시작?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누군가 특정되는 인물이 있다는 얘긴데. 우선은 마녀를 잡는 망치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이 마녀를 잡는 망치. 이것은 마녀를 식별하는 요령부터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처형하고 다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하인리히 크라머라는 사람이에요. 하인리히 크라머. 크라머는 어떤 놈입니까? 이 사람은 수도사거든요. 그리고 성직자예요. 근데 이제 하인리히 크라머는 1200년경에 교황이 발표한 이단 신문자, 이단 재판을 종교 재판을 했던 신문관으로 임명돼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단 심판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워낙 처음 학생 때도
교우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았대요. 다툼이 심하고 집요했고 그래서 친구를 그 학칙의 위반이라고 고발하기도 하고 권력지향적이고 어떤 그 삐뚤어진 성향이 이단 심판자로 임명이 됐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네네. 제거하고 싶어. 나 외에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크라마라는 사람이 한 도시를 가게 돼요. 인스부르크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여성을 이제 마녀로 지목을 해요. 저 이단이다. 왜 마녀를 꺼내든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있었다가 갑자기 마녀로 넘어간 그건 거잖아요. 뭐냐면 이단이라는 뜻은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의 반대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악마죠. 예. 그러니까 이 악마의 그룹 속에 마녀도 있다. 그리고 페미닌, 피메일 그러잖아요. 여성 페미나, 네. 페미니즘 그러죠. FE는 신앙이란 뜻이고 마이너스는 적다는 거죠. 페미나는 신앙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원래 신앙심이 적고 악마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이들을 마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녀를 척결해야 되는 것이 악마의 싸움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녀를 척결해야 되는 것이 악마의 싸움에서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크라마라는 사람이 이제 헬레나라는 그 여성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마녀다. 악마에 씌운 것 같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상대 여성을 아프게 했다. 또 네? 남편하고 이제 내연 관계인 여자를 아프게 주술을 걸었다. 저주를 한 거죠. 저주를. 또 하나는 이 여성이 어떤 기사를 좋아했는데 그 기사한테 또 저주를 내렸다. 이게 이제 고소의 의미예요. 고발을 한. 또 이 사람이 한 30명 정도 다시 같이 고발했거든요. 이게 그 인스부르크 주교랑 종교재판관들이 심판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수도사가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교가 너 이 도시를 떠나라. 이상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추방을 해버려요. 그럼 크라마가 화가 나죠. 크라마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이 사람 용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마녀를 식별하는 방법 재판에 이 책을 써가지고 마녀를 잡는 망치라는 이름으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크라마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콥 스프랭거라는 사람, 공동저자거든요. 이 야콥 스프랭거라는 사람이 그 쾰른 대학의 신학부의 학장이에요. 예. 그런데 공저 앞에 일저자에 이 학장을 넣어요. 보통 자기가 앞에 와서 알파벳 순서대로 가면 하이니 크라마가 먼저 와야 돼요. 제이콥 스프랭거보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세워요, 학장을. 그 사람 더 권위가 있고 그렇죠. 유명하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뒤로 약간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시에서 쫓겨나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창피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권위를 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 칙서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게 권위가 딱 생겨버렸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배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486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해예요. 인쇄술이 나옵니다. 구텐베르크에. 그렇죠. 벌써 시작했구나. 그래서 인쇄술이 딱 생겨버리니까 동시에 몇백 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난 한 29판 정도가 생겼고 이게 그래서 스테디셀러예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두껍잖아요. 일반인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고 큰 전지 같은 것을 18번 접으면 딱 수첩이 돼요. 들고 다니기 편하게.
다이제스트를 만들었나요? 핸드북이죠. 마녀 식별 핸드북. 그 교황청에서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한 3년 지나서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책이다라고 교황청이 3년 만에 철회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팔려나가요. 이미 불불처럼 번진 거죠. 그나마 진짜 교활한 찌질이의 노르위에 전 세계가 수백 년 동안 놀아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마녀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마녀를 판별하는 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선은 신 박사님은 마녀예요. 왜냐면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여요. 좀 동안이 늙지 않았던 건 마녀의 힘을 빌린 마녀의 힘을 빌린 거. 여기 나와요 그게? 그렇지. 그다음에 김상옥 교수님도 마녀예요. 왜? 왜냐면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마녀 동안이기도 해요. 동안도 있고 동안이잖아요. 이거 완전 미륵의 관심법 아닌가요? 애들 막시 못하게. 뭐든지. 그러니까 혼잣말로 오늘 좀 뭐 어때? 너 누구랑 얘기했어? 마녀네. 너무 무섭다. 또 날씨가 흐리 콩물콩물해 눈 올 것 같은데 너 마녀가 알려줬지. 교수인데 후드 입었어요. 후드. 저러고 빗자루를 탈 거야.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갖다 붙이면 그냥 무조건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의 심판이 아니죠. 세속의 심판은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선 가둬놓고 신문을 시작해요. 물어봐요. 언제부터 마녀가 됐죠? 자백을 유도하는 건가요? 아니, 마녀라고 봐요. 그냥 기정사실화 해놓고 언제부터 마녀가 되고 마녀 집 연애에 가서 뭘 했지? 뭐 먹었지? 누구를 봤지?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않잖아요. 마녀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는 안 돼요. 강한 고통을 줘야 마녀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고문을 해요. 자, 물 고문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 고문. 네? 물에다 빠뜨리면 물은 정화의식이 있어요. 깨끗하니까. 그럼 손발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물에다 넣어요. 그럼 마녀는 물을 싫어하니까 뱉거나 빠져나올 거라고 보면 가벼우니까. 근데 못 빠져나올 가라앉죠. 그럼 마녀가 아니죠. 죽었네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럼 빠져나오면 마녀죠. 불태워요. 이래 죽구나 저래 죽고. 이게 마녀 사냥. 이게 항변의 기여나 논리적인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목적이 맞으면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크라머 씨가 다 적으셨다는 거죠 책에다가.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명을 해주고 그 권위를 실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이게 사업이에요. 잡혀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 끌고 온 사람, 고문한 사람, 심판한 사람, 불 붙인 사람, 땅이 묻은 사람, 이 모든 돈을 이 사람이 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돈으로 이걸 다 이루어져요. 그 재산을 털어내는 거죠. 그렇죠. 재산을 강탈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으면 다시 주교나 교황한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가난하고 힘없고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가 돈 많은 사람이 타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사업처럼 불러가요.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하게는 않겠지만 300년 동안 자행됐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몇 분이나 돌아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많게는 뭐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분은 900만 명 정도 얘기하고 900만 명이요? 어떤 분들은 뭐 10만 명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 전체적으로 퍼져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마녀 사냥의 희생자는 힘없고 나약한 여성. 그런 데서 이제 돈 많은 사람 쪽으로 가게 됐죠. 네. 좀 보면 우리가 희생양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교황 바오로 2세가 정식 사과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 이단에 대한 심판, 뭐 이민족에 대한 탄압, 또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죄악을. 그래서 이 마녀 사냥에 희생된 여인들은 악마의 종이 아니고 무고한 희생자였음을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정의감이 들 때 좀 네. 조심해요. 네. 이 정의감이 어디서 왔지? 이거 좀 알아봐야 돼요. 네. 내가 아, 어떤 네. 정의감이 들 때
이 마녀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건드렸을 거예요. 이 마녀들이 우리에게 독을 풀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죽이고 저걸 내버려두면 우리 공동체가 붕괴된다.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이제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정의감을 건드리거든요. 근데 정의를 실현할 매우 쉬운 지금 방법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 모일 필요도 없이 뭐 좋아요만 눌러도 되고 좌표 찍으면 되죠. 뭐 이렇게만 해도 되고 뭐 글 하나만 써도 되는 정말 간단했단 말이에요. 광장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광장에 가서 화영을 지켜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정의감을 실현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 정의감이란 말이 이게 뭔가 옳다, 의롭다는 말인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게 있으면 옳지 않은 게 있다는 거라서 그걸 누가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정의감만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 전두환 정권이 내건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잖아요. 저희 기억나세요? 매일같이 막 집이 사방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다 정의사회 구현이었지만 그리고 사실 정의롭게 우리가 살거나 행동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거든요. 간단한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책이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라는 마약에 쉽게 취하면 안 되고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정의감을 보충해 주는 게 이런 책이에요. 책이 무서운 이유가 사실 이게 내가 하는 게 잘하는 일인가? 이거 옳을까 할 때 자, 이 책을 보면 책이 나한테 어떤 이론적 근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근대 사회란 것도 책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국가를 우리가 믿고 하는 이유는 진짜 몇 장 안 되는 헌법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글자로 박아 넣을 수 있으면 그거는 정의의 근본이 되는 어떤 그 옳다는 것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선점하려고 하죠. 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게 책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 정의감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녀사냥의 경우에는. 무서운 책이 된 네, 거죠.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맞아요.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그런 점에서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네,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공감을 늘 좋다고만 말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공감을 잘해주고 그렇지만 공감이 폭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게만 공감하고 공감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게만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견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일 수도 확증 편향들이 막 그걸 더 강화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편한테는 너무 공감하고 막 모금도 잘하고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적에게는 가차없죠. 훨씬 더 정말 가혹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편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적이었으면 있죠. 정말 있죠. 여기 다 있죠. 너무 힘들어. 여기 사람들은 여기 다 계시.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연결해서 가자면 아까 김상욱 선생님이 책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심채경 선생님은 이 책도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처럼 이 책은 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책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한 몇 가지로 인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정의감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치는 간단하고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책은 우리가 나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아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은 마이클 샌델의 1장부터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안 되는 거라잖아요. 자율주행차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대요. 거리를 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 윤리적 판단을 맡길 수 없는 거죠. 이게 다 가는데 여기에 어떤 80세 노인이 있고 여기에 10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쳐야만 할 때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늙었다는 이유로 이 80세 노인을 치라고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리, 정의 이런 문제에는 간단한 게 하나도 없다. 사실은 진실을 알려면 성실해야 되는데 사실 언제나 진실은 그것이 자연과학일 때조차도 너무나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